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수영의 꽃이라 불리는 경영과 하이다이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청만으로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소음 보상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해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고3 기말고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수영의 꽃이라 불리는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장 먼저 입장권이 매진된 하이다이빙도 시작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남자 자유형 400m의 절대 강자 중국의 순양이 역영을 펼치더니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합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 열흘째인 어제부터 수영의 꽃이라 불리는 경영 종목이 시작됐습니다. 자유형과 배영, 평영과 접영 등 4가지 영법이 치러지는 경영에는 총 42개의 메달이 걸린 가운데 세계 최고의 수영 스타들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7관왕에 오른 수영 황제 미국의 카일렙 드레셀과 5관왕에 오른 수영 여제 미국의 KT 레데키가 출전해 메달 싹쓸이를 노립니다. 남자 자유형에서 중국의 순양과 호주의 맥 호턴 중 누가 이길지, 남자 접영에서 미국의 케일렙 드레셀과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고보로프 중 누가 이길지 세계적 선수들의 대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멀리서나마 관람객 천소혜 씨입니다. 신기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남자 14명과 여자 15명 등 총 29명의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영 종목 선전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 중 가장 메달권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은 김서영과 임다솔, 조성재 등입니다. 특히 주종목인 여자 개인 혼영 200m에서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서영은 한국 여자 선수 가운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최초 경영 종목 메달에 도전합니다. 작년에 김서영 비해서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더 스피드를 올리려고 했고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더 스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훈련했습니다. 수영대회 6개 종목 중 최고 인기 종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하이다이빙은 오늘부터 시작해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최고 높이 27m에서 뛰어내리는 선수들의 역동적 연기도 연기지만 무대의 배경인 무등산과 조선대, 광주 시내의 시가지 모습이 카메라에 어떻게 포착돼 전 세계에 전송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뉴질랜드와 탈꼴찌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남자 수구의 경우 오는 23일 역사적 첫 승리와 함께 꼴찌 탈출에 도전합니다. 경영과 하이다이빙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저조했던 수영 선수권 대회의 흥행에도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김서영 선수가 자신의 주종목인 여자 개인 혼영 200m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김서영 선수는 어제 열린 준결승에서 2분 10초 21을 기록해 전체 16명 중 7위를 기록하며 상위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습니다. 200m 여자 혼영 결승전은 오늘 저녁 8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400m 남자 자유형의 절대 강자 중국의 순양은 호주의 맥 호턴을 제치고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이 종목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청만으로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소음 보상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최근 군공항 인근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을 상정된 지 17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군소음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일염 값이 벌써 여러 해 생산 원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염전 어가들이 생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전을 빌려서 생계를 꾸려가는 임대어가들은 임대료 때문에 염전을 놀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게 펼쳐진 염전에서 소금을 볼 수 없습니다. 바닥을 친환경 소재인 타일로 깔아 하얀 소금 대신 온통 검은 빛입니다. 전국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의 한 염전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천일염을 긁어내서 이처럼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소금을 생산하는 일부 어민들은 올해까지 4, 5년 동안 국산 천일염 값이 산지 알갱이 상태 20kg에 4,000원 정도인 생산 원가를 밑돌고 있다며 아예 염전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기 염전을 갖지 못한 어민들은 임대료 때문에 소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염전 어민 정민웅 씨입니다. 실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계약이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소금값은 신안군 산지에서 이달 들어 더 떨어져 대책을 호소하는 생산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조합은 염전은 허가제여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를 보장하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산량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영업조합 말이죠. 배강림 그렇기 팀장입니다. 때문에 최저 생산 원가 보장제가 시행하기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소금을 식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쏟아냈지만 10년이 넘게 가격 안정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지난해 광주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모 고교 교사 16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해임 7명, 정직 4명,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경고 3명 등의 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사 상당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르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고3 기말고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직무유기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최근 A씨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학교 측이 성적 상위 학생들에게 소위 내신 몰아주기를 하며 정당한 학사 행정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친족관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8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친딸과 처제 등 피해자가 알려질 우려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이사회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합의안을 보류한 데 대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SRF 방식이 폐기되고 LNG 방식이 선택될 경우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인 7월 20일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인류의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달 착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후 전 세계는 과학에 대한 모든 지식을 쏟아부으며 우주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주에 대한 관심 속에서 관련 분야의 발전을 해왔는데요. 지난 2013년 인공위성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이 갖는 의미, 그리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최현석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연결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들이 사유지라는 점을 내세워서 수십 년 이상 사용되어 온 도로를 갑작스럽게 폐쇄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경우 광주 계림동의 한 도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계림교회의 사유지로 편입돼 폐쇄가 결정되고 매일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통행 불편을 주장하면서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림교회 옆 도로 폐쇄 반대 대책위원회 이상수 대책위원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 상황에서 응급구조사들에게 허용되는 응급처치는 15가지로 현재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한 응급구조사가 되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도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청이 이달 1일부터 이 경기 지역, 서울 지역 일부 소방서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 구급대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지만 실제 적용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반쪽짜리 시범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인 김건남 병원 응급구조사 협회장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 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남다른 자부심. 광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센트럴 스퀘어. 7월 중 오픈 예정. 조합원 가입 문의 062-519-3002. 시공 예정 고려 개발.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중복인 오늘은 다시 폭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요 근래 심한 더위가 없었던 터라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불쾌지수 또한 높아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 밤부터는 중부 서해안부터 장맛비가 시작된 뒤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9년 7월 20일은 미국 아폴로 11호의 이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바로 그날입니다. 이 닐 암스트롱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멋진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이후 우주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초 달 착륙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역이면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의 최현석 전문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많은 사람들이 뭐 가슴 떨리면서 전 세계가 주목했다는 바로 그 달 착륙이 벌써 50년이 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의미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그 암스트롱이 착륙하는 거를 이제 제가 TV로 보면서 네. 저도 나중에 커서 우리나라가 위성을 발사할 때 그 사용할 로켓을 개발하는 로켓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네. 벌써 이런 그 역사적인 순간이 벌써 50년이 지났군요. 네. 그리고 그 꿈을 예. 바로 또 우리 그 50년 동안 계속적으로 또 실현해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교수님께서? 예, 어떻든 뭐 아폴로 11호의 암스트롱이 달에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거를 이제 보면서 저도 로켓 과학자가 되겠다는 이제 꿈을 갖게 됐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계속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실제로 이제 로켓을 개발하는데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뭐 이제 광주에서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나우 우주센터 건설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제가 원장할 때 시작을 해서 어떻든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면서 그 암스트롱이 한 이야기처럼 인류에게는 대단한 그 도전이지만 저는 그런 거 말고도 전 세계의 많은 그 청소년들이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실제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과학자가 돼서 많은 과학 발전에 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이 우주에 대한 인간들, 인류의 꿈들이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떻든 인류가 이제 지구에 태어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지구에서 이제 살아왔는데 지구를 떠나서 어떻든 달이라는 다른 천체에 간 최초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그 천체에도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엄청난 도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전으로 인해서 인류의 생활도 엄청난 발전이 생겼죠. 그 지금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뭐 인터넷 모든 게 사실은 이런 그 아폴로 달 도전에 의해서 파생적으로 생긴 이런 그 기술이니까 참 인류로 보면 많은 발전이 이 아폴로 프로그램 때문에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폴로 11호 결국 달 착륙에 가기 전까지 그 이후에도 많은 기술들이 파생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하셨지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달 착륙을 성공시킨 겁니까? 그
당시에 사실 1960년대 초창기에 케네디 대통령이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소련이 미국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역전시켜보겠다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네. 과연 이러한 도전이 10년도 안 남은 이런 시기에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어떻든 미국이 모든 국력을 총집결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해서 이제 달에 가는 거를 보면서 정말 참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술이 정말 참 대단하다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보여준 그런 쾌거였었고, 그런 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폴로 11호의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는 거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통신위성 같은 것도 다 개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서 이런 통신하는 거를 스포츠 중계 같은 거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폴로 11호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전부 이제 이게 발전돼서 유지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때 성과들이 그 지금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도 이 항공 우주 산업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또 우리 원장님으로서 일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개발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국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이 과학기술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정말 참 대단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우리도 우주 개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하니까, 또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연구원들이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아마 작년 11월 28일 날 아마 전부 기억을 하실 텐데, 누리호의 어떤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를 나로우주센터에서 했는데, 그것만 해도 부품이 2, 3만 개 정도 들어가는데 100% 국산화한 이런 우리의 순수 로켓입니다. 네. 이런 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100% 국산화된 이런 우주 로켓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여 개국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능력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2013년에 나로호를 발사할 때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는데, 작년에 이 시험 발사한 누리호는 결국 우리 100% 거의 100%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로호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제가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나로호 가지고는 우리가 외국에서 이런 첨단 기술을 배우기가 참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할 수 있는 엔진 연구팀을 그때 이제 발족을 시켜서 엔진을 개발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이제 15년 만에 우리가 독자적인 이런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우주 개발은 어떻든 많은 이런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또 많은 투자를 해야만 되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참 아무나라는 할 수 없는 이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교수님께서 또 원장을 역임하셨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좀 낯설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단체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런 성과도 바로 이곳에서 이뤘는데, 주로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내는가도 소개 좀 해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항공우주연구원은 잘 몰라도 아마 미국의 나사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건데,
한국의 나사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위성이나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비행기 분야를 연구하는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이런 국가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나로우주센터도 광주에서 가까운 나로우주센터도 항공우주연구소의 하나의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직원들이 전부 한 1,000여 명 정도가 1년에 한 5천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쓰고 있는 이런 기관입니다. 네. 69년에 이 아폴로 11호가 지금까지도 여러 산업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이 나로호 발사 그리고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얻은 성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국력과 연계시켜서도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이 앞으로 발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더 꺼내 주시죠. 예, 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일자리 문제도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100% 국산화됐다는 이야기는 부품이 한 2, 3만 개 되는데 그거를 국내에 250여 개의 산업체에서 전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로켓을 하나 만들 거를 몇 개를 더 만들면은 그런 250여 개 산업체의 어떻든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네. 그런 데서 이제 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우주 개발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이런 세계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이제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착륙하는 거를 전 세계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보면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꿈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주 개발을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하게 되면은, 또 국내의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과학기술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꿈을 갖게 될 수 있는 것도, 국가적으로는 큰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한국에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태풍이 지나갔을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에서 예측을 했는데 한국에서 예측한 게 가장 잘 맞았다라는 이런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은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발한 이런 기상위성이 지금 우주에서 24시간 한반도를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상 같은 것도 이만큼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것처럼 우주 개발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이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최현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계림동의 한 도로가 재개발 과정에서 사유지로 편입돼서 폐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회로를 이용하게끔 해두고는 있지만 불편은 적지 않고요. 또 폐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듣겠습니다. 계림교회 옆 도로 폐쇄 반대 대책위원회 이상수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림로 지금 폐쇄된 곳이 계림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림로가 어디에 위치해서 있는 도로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도로인지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이 계림로는 일제부터 현재까지 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옛 추억의 자명간 철도 부지기도 하는 이 도로입니다. 네. 하도에 수천여 대의 차량과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고 도로 주변에서 골목 상권이 형성되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곳이 역사와 추억이 깃든 도로입니다. 네, 100년이 넘은 도로라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 계림동에 사는 분들, 계림동에 사는 분들을 또 넘어서 이 광주 분들이 한 번쯤이면 그리고 항상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다녔던 바로 그 도로가 이 계림로인데요. 위치도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폐쇄된 계림동의 계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계림 오골이라는 곳에서부터 두산 1차 아파트 쪽까지 그 길 속에면 계림교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 계림교회 시작하는 지점에서 네. 끝나는 지점 약 80m를 폐쇄해 놓은 상태이고요. 네. 이 도로는 마을의 작은 도로가 아니고 네. 동구 청장로 방향과 북구 평양동을 잇는 통과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도로를 계림교회 옆 80m 구간은 교회에서 이미 폐쇄하였고 앞으로도 두산 1차 후문까지 폐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차들이 다니는 바로 그 1차로 차들이 다니는 그 2차로 도로가 바로 계림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로 지금까지도 이용하고 있던 도로가 갑자기 폐쇄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거기는 일체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지금 못 다니는 현재 상황인가요? 지난 7월 1일 계림교회에서 완전 폐쇄를 하였다가 네. 주민들의 집단 항의와 반발하니까 왕복 차선 중에 이게 6m 차선에서 한쪽 차선은 지금 현재 막아둔 상태이고 네. 한 차선은 지금 현재 통행하게끔 해놨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과 일요일은 아예 차단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이 예배가 있는 날에는 아예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 말씀이네요. 수요일과 일요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원래부터 교회 땅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도로였으니까 당연히 공유지였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공유지였는데 이렇게 이번에 사유지로 편입된 건가요? 원래는 이 교회 사유지가 아니고요. 네. 100년 넘게 사용해온 공유지였습니다. 그러겠죠. 도로였으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곳이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네. 동구청에서 계림교회로 소유권을 이전해 버렸습니다. 네. T자형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폐쇄를 하였다고 하는데 도로 부지 소유권을 계림교회로 넘겨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 왜 이 사유지도 아닌 공유지를 지금 교회에게 넘겼느냐. 뭐 일부에서는 보통 그런 경우에 이 일부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계림 교회의 땅이 편입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토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네. 주민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네. 작년 12월경에 도로가 사유지라서 도로를 폐쇄하겠다는 프랑카드를 보고 저희들도 사실은 알았습니다. 네. 또한 이 프랑카드를 보면서도 이곳이 도로가 어떻게 개인 사유지가 되고 사용하던 도로가 폐쇄가 되냐고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설마했습니다. 네. 구청에서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였다고 하는데 네.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는 안 하고 네. 재개발 관계자와 교회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네.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가장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네요. 네, 제외됐습니다. 전혀 저희 주민들은 이런 구청의 어떤 공청회 사실도 몰랐고 네. 전혀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기 일단은 동구청에서 이야기는 그건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땅이 지금 계림교회 사유지로 넘어갔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대토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목적입니까? 글쎄요. 이게 저희가 구청에서는 T자형 도로를 신설하기 때문에 네네. 기존 도로를 폐쇄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신설 도로 부지에 계림교회 소유 땅이 편입되어서 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막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네. 재개발과 구청의 특상 행정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현재의 도시 개발은 네. 문화와 역사성을 중시한다는데 이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상식적으로 들어봤을 때도 지금 계림 일부 도로 확장을 위해서 계림교회 부지 일부가 편입됐기 때문에 지금 막교환을 했다고 하지만 80m의 2차선 도로가 전부 계림교회에 넘어간 것이 결국 1:1 막교환의 타당성이 있느냐 크기나 예. 그다음에 활용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던 길이 어느 날 끊겨버렸습니다. 직선거리 80m 평평한 길을 네. 200m를 우회하라고 합니다. 네.
대체 도로라 하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야 하는데 200m라는 길을 좁고 경사지고 굴곡이져서 어르신들과 노약자는 통행이 힘든 구조입니다. 네. 또한 이곳은 이 굴곡이 심해서 대형 차량이 통과조차 어려워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께서 이 문제 해결법, 갖고 계신 해결법은 어떤 겁니까? 동구청과 계림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신가요? 주민들이 100년 이상 역사가 있고 도로를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대체 도로를 개선하여 안전한 통행이 가능토록 한다고 하는데 이곳 지금 우회 도로의 구조상 경사지고 굴곡지고 또한 당초 부실하게 공사가 되어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평탄하고 지선 도로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100년 넘게 사용했던 이 도로를 그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사용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네. 동구청에서 정말 확실한 답을 좀 이제 내놔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렇게 나오고 광주시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리고 현명한 해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림교회 옆 도로 폐쇄 반대 대책위원회 이상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이달부터 서울 지역 소방서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범위를 좀 확대한 특별 구급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처치에 한계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실제 적용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일단 소방청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 응급 구조사들이 느끼는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응급구조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건남 병원 응급구조사 협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구조사로 직접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만 본다면은 구급대 출동들 굉장히 급하고 또 자주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추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예. 네. 2018년 통계에 의하면요, 광주 119 구급대의 하루 평균 출동 건수가 189건 정도 되고요. 네. 이는 7.6분마다 출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연간 6만 8천여 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몇 분 정도 이렇게 이 응급구조 활동을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네. 지금 소방 같은 경우에는 150명 이상의 1급 응급사가 활동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병원에도
200명 이상의 응급구사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급하고 빠르게 지금 신속하게 이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 주신 것처럼 이런 구급대 출동도 굉장히 숫자 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 응급구조사들의 이 업무 범위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어디까지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이 있어요. 네. 2급 응급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학교 등에서 석 달 정도의 교육 후에 자격시험을 보게 되고요. 네. 1급 응급구사 같은 경우는 이제 3, 4년 대학 과정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 후에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네. 2급 응급구사의 업무 범위는 아주 초보적인 10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네. 소각 내 이물질을 제거한다거나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제공하고 뭐 산소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뭐 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것들, 그리고 외부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을 하고 상처를 소독하는 일들, 네. 그리고 혈압을 잰다거나 뭐 체온을 재는 행위, 그리고 이 자동 제서동기를 이용해서 심장 충격을 주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한 10가지 정도 되고요. 네. 이제 전문적인 1급 응급구사의 업무 범위는 여기 이제 4가지 업무가 추가되는데요. 네. 일단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전문적인 기도 유지를 위해서 기관 내 삭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심정지 약물이라든가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서 정맥로에 바늘을 찔러서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호흡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약물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재혈 당시에 어떤 포도당을 준다거나 흉통이라든가 이럴 때 혀 아래 알약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무 범위를 한정해 놓은 것들은 그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응급구조를 해라는 그런 정의로 해놓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업무 범위 한정 때문에 막상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이 업무 범위가 22년 동안 철저히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14가지 행위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송 도중에 흉통 환자의 심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심전도를 측정한다던가, 네. 갑자기 응급분만 상황이 돼가지고 아이가 막 나오고 있을 때 네네. 아이를 그냥 나오지 못하게 머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네. 이게 만약에 고소 고발로 이어진다면 네. 현행법상 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굉장히 중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 정서상 119 구급대원들을 고소 고발하는 사례는 흔치 않고요. 네. 대부분이 이 병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사들이 고소 고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현실 속에서 다시 말하면은 20년이 넘게 이렇게 이 업무 범위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선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었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냈는데, 네. 사실은 저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사실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구사들이 약 4천여 명이 돼요. 네. 이렇게 불안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지만 또 응급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다른 보건 의료인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응급구사들이 이 법에 눌려가지고 이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니까 네. 잠재적인 범죄자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네. 이번에 네. 소방청에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 구급대 출동팀을 구성하고 지금 이 업무 범위를 지금 확대시키는 지금 그걸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이런 시범 운행에 좀 긍정적으로 그러면 좀 보는 측면이 많이 있으신가요, 회장님께서는? 당연히 긍정적이긴 하죠. 네. 그렇다면 일단은 네. 예. 저 또한 대국민 응급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질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 현재 20년 동안 묶여 있는 업무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1급 구조사분들 전문성 있는 구조사분들의 어떤 역할들을 확대시키는 것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도 더 보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인식의 변화가 있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확대 실시할 때 좀 우려할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응급 구조사들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좀 보장해주고 보호해줄 지켜줄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좀 보장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지금 있어야 될 시점인데 그런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추가되고 보완돼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7가지 정도의 업무가 지금 추가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는데요. 네.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쉬운 설명으로 지금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이 자동 제수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가지고 전기 충격도 전달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9년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3, 4년 대학에서 배우고 국가 자격을 획득한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가장 전문 인력인 이런 1급 운구사 업무 범위에 지금도 일반인 수준의 그런 업무 범위를 법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타당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구급차 안에는 자동 제세동기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이 수동 제세동기도 있고요. 네. 손으로 이렇게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 외에도 기계를 이용한 이 흉부 압박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범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방금 우리 말씀해주신 네. 그 응구사의 어떤 개선될 필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단순히 이 업무 범위 적용을 떠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응급구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 상당히 괴롭습니다. 네, 어떤 점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니까요. 네. 최근 3년간 구급대원으로 이렇게 신규 임용된 사람의 60%가 간호사거든요. 네. 심지어 응급구조사가 10%도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경력을 살펴보니까 요양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 의원급이 또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이 사회적 인력 양성의 목표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는 과정도 매우 다르고요. 그런데 현행 법적으로는 간호사가 구급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네. 현행 법상 간호사분들이 가능한 범위는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독립적인 간호 행위와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른 진료 보조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구급차에 탑승할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간호사 의사에게 응시 자격을 개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의 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그간의 노력과 수고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이제 대국민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고민할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응급구조사가 됐건 간호사가 든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네. 그래서 환자 이송이라든가 전문 소생술 과목은 최소한 배우셔야 되고요. 네. 채용 시험에도 몇 가지 추가돼야 되는데 현재 구급대원이 되기 위한 채용 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법규 이게 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간호사분들이 구급대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도 마련해야 되고 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특별 구급대에 편성되어 이 늘어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 이유가 왜겠습니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그렇죠. 일선에서 책임지는 네. 역할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결국은 국민들이 나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회가 이 응급구조사분들의 그리고 응급구조사분들의 역할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안전과 직결되는지를 좀 알고 관심들 더 앞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건남 병원 응급구조사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북권 소식 정리합니다.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수치 조작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발표했는데요. 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 2부는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 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측정 대행업체 대표 2명과 A업체 전 공장장 그리고 B업체 환경안전부문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가운데 자가 측정업체는 대부분 대행업체 위탁을 통해서 측정치를 송부받아 기록 보존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들 업체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 명령이나 조업전지 명령을 거쳐 배출 시설 설치 허가까지 취소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는 배출 허용 기준이 30% 이내인 경우 측정 주기가 완화되기 때문에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종전보다 수치가 갑자기 높아질 경우 원인 규명과 개선책 강구 등 내부적으로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조작한 경우도 적발이 됐습니다. 결국 대기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의 수치 조작이 좀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염화비닐, 염화수소, 시아나수소, 벤젠 등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네. 기준 이하로 조작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측정 대행업체가 기준치 이하로 조작한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60건 가운데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조작한 사례는 28회가 있었습니다. 네. 또 B사는 280건 중에서 224건이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었고 C사는 201건 가운데 108건, D사는 87건 가운데 84건, E사는 9건 가운데 8건이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의 조작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대기 오염물질 조작이 일반화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측정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제 측정한 것처럼 대기 측정 기록부를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 측정 대행업체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4년여간 8,316건의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해 준 것이 적발되면서 구속됐는데요. 네. 이처럼 측정도 하지 않으면서 실제 측정한 것처럼 대기 측정 기록부를 발급한 사례는 적게는 61건에서 많게는 8,316건이 있었습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자율점검업체 또는 녹색 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데 이 때문에 조작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면서 자율점검업체나 녹색기업 선정 시에는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배출업체 관리 감독 시 배출업체 측의 자가측정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자가측정 자료를 조작할 경우 위반사항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자가측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이런 관리 감독을 일부 해야 될 이 기업들이 대행업체에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또 관여한 그런 사실도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배출업체가 측정업체의 조작을 요구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우선 생산부서 공장장이 주도해서 환경부서에 측정 조작을 지시하고 해당 부서는 대행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실무자가 측정업체의 조작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부서장을 통해서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종전의 관행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상부 보고 없이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고 또 배출업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측정값을 지금 사업장에 비치함으로써 또 행정 조치를 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건 정말 안타깝고 이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이제 강력한 처벌을 4명 정도 구속됐는데요. 이제 또 다시 재판을 하겠지만 강력한 벌금형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이 좀 제대로 된 관리 그리고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의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의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맘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를 보다 현장감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바로 또 방송을 만드는 기본적인 또 자료가 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은 8시 57분입니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맘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추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지상 최대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광주의 뜨겁고 열정적인 여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담이 가득한 문화를 즐기고 평화의 정신을 깃든 감동적인 현장. 光州的游泳比赛非常好，非常精彩。Swimming Festival 좋아요. 전 세계 194개국 15,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150만 광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제18회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